안녕하세요. 피스더니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이제 6번부터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10번까지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6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죠. 글의 재료 역시 실용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의 어떤 피셋의 어떤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뭐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 시계와 관련된 부분 나오면 좀 체크해 줄게요. 지난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라는 것도 뭐 중요한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5월에 진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주가 아니긴 하지만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그런데 이유가 중요한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쉼표 그리고 땡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이 열거가 되고 있을 때는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좋거든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다시금 지급하기로 8월에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다시 지원하기로 했는데 다시금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A씨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여부를 문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일부 그리고 생계 위기 가구 등에 대해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로 출입이 금지된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는 대상 지원금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2번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의 카페 그리고 음식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속하지 않더라도 연매출 4억 원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는 3의 1번 보기 이러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A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즉 1번이네요. 2번, 1, 2번에 해당을 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3번 경우예요. 3번 경우. 3번 경우의 첫 번째 조건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인 A씨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연매출 4억 원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면 돼요. 문구점은 일반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없다. 전반적인 조건에 아예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 앞에서 본 3번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 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제 모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1번, 2번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3번 조건이라고 이제 매겨본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알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3번 조건 있었잖아요. 연매출 4억 원 이하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매출 4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요 1번, 2번, 3번만 체크를 잘 했고 이것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한다면 알맞게 안내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용적인 제재를 담은 글이 조금 접근하기도 쉽고 풀기도 쉬우시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6번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재 자체가 저희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그런 실용문입니다. 그래서 실용문 안에서도 또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5급만 해도 이렇게 실용적인 제재가 많이 등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7급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피셋이 치러진 어떤 의도와 취지가 잘 살아나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는 이런 제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의 기억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알맞게 이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고요. 그래서 글 수정하기 유형은 이제 5급에서도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은 아니지만은 뭐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보고서 작성법 특강의 개최 계획 검토를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법 특강과 관련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개최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개최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참석 대상 명확하게 정하자라고 말했고요. 참석 대상 밑줄과 V 표시로 같이 할게요. 그에 따라 개최 일시가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개최 일시가 조정되면 좋은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주중에 계속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인 경우는 주말에 저조하다. 특강을 평일에 그래서 평일에 개최하되 그리고 참석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참석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 명확하게 일시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평일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인정해주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공무원들에게는 서울이 더 낫겠지만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세종시가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세종시. 그리고 참석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세종시가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입니다. 주제가 너무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주제가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좋겠죠. 근데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정의만한 부분인데 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렇죠? 보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서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고서의 대상이 뭐 실용글 쓰기냐? 아니 보고서의 대상이 무슨 뭐 전국체전에 대한 뭐 그런 거냐? 이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고의 대상이 누구냐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보고서의 대상과 보고의 대상이 이제 여러분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보고의 대상이라는 거는 누구라는 말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되고 있죠. 뭐 동료냐, 아니면 뭐 협력 부서냐, 아니면은 뭐 상관이냐. 제가 이제 뭐 공직사회에서 쓰이는 어떤 많은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은 누구에게 이 보고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고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 이 보고 대상이 즉 여기서 보고 대상은 누구에게죠. 이 누구에게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안 가져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로 그냥 바꾸는 것이 좋겠다로만 내용을 가져간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여기에 포인트를 잘 잡으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주제가 너무 막연하구나. 주제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좋겠구나로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무입니다. 특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 비용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금액 어떤지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슷한 특강이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으니 이번 특강은 현직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특강 수강 비용은 무료이고, 그리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강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제, 보고서 작성 기법, 일시, 장소, 대상. 얘는 이제 원래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의미 있게 볼 건 없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바꾸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할 거냐? 누구에게 보고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된대요. 누구에게 보고할 거냐? 그래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냐, 아니면은 협력업체냐, 아니면은 상관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할 거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주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를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평일이죠. 평일이고, 그리고 이제 특강 참여 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도록 변경을 잘했죠. 그리고 또한 장소를 그저 세종정부청사, 정부 세종청사.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말을 하기를 이제 세종시가 접근성이 더 낮다. 즉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세종시가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더 낫겠다라고 했고요. 세종시와 관련된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싶은 현직 중앙 부처 공무원으로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참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자라고 우리가 을에서 말했죠. 을이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맞고요. 그리고 특강을 듣기 위한 별도 부담 비용이 없다고 안내하는 항목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 및 그리고 공무원을 꿈꾸는 누구나 해서 이제 별도 부양이 없다고 안내하는 항목을 추가한다. 그래서 계획안을 수정하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에 대한 내용이 그냥 막연해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가는가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그런 묻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이 문제를 겨냥해서 필요한 부분을 싹싹싹싹 너무나 재빠르고 너무나 자세하게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우리 언어논리 시험을 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고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역량인 거죠. 그럼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글의 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판단의 문제고요. 추론형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급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5급에 해당하는 언어 논리 많이 풀어보셨죠. 그리고 최근 시험이 굉장히 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실험이 언급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사례가 언급된 부분들 그리고 표 분석, 자료 해석이 결부된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8번 문제는 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표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표를 아주 면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거칠게 마련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중요한 근육이 있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구성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근섬유에 줄무늬가 있는지의 여부, 줄무늬의 여부, 줄무늬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중요한 근육 중에서 뼈대 근육을 보면요, 뼈대 근육.
우리가 뼈대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줄무늬가 있어서 줄무늬 근육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줄무늬 근육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뼈대 근육은 이런 신체적 동작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체적 운동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근육이 바로 이 뼈대 근육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능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고 있구나. 만약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내용이 가장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대 근육과 다른 종류에서 내장 근육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근육은 소화기관 그리고 혈관 기도하는 근육으로서 의식적인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수의근인 거죠. 그리고 민문이근이다. 이제 한번 분류를 해서 불수의근이고 민문이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의 이름의 종류는 바로 내장 근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 근육.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역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은 심장에서만 발견이 된다. 그리고 근섬에는 줄무늬가 있고 그리고 불수의근이다 라는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에다가 불수의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불수의근이고 줄무늬다. 이거는 심장 근육이었죠. 심장 근육. 심장 근육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뼈대 근육, 내장 근육, 심장 근육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거칠게 채우고 왔는데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같은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니은과 디귿이 같은 특징이 아니죠. 그러면 같은 특징인 것은 여기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니은과 디귿이 이제 같은 특징이라면 이제 불수의근, 불수의근인 거잖아요. 여기서의 기준은 근섬에 줄무늬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장과 심장이 같은 종류이려면 이 움직임의 통제 여부와 관련해서 둘 다 불수의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니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을과 비읍의 위치가 지금 얘나 얘예요. 그렇죠? 뼈대와 그리고 심장입니다. 그것들이 다른 특징이라면 얘 다른 특징이네요. 수, 불 이렇게 다른 특징입니다. 이 다른 특징이라면 그렇죠?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눌 때 우리가 뼈대 근육과 심장 근육이 이렇게 다른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니은은 맞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기억에 만약에 수의근이 들어간다면 여기 이제 수의근이 들어가는 거, 수의근이 들어간다면, 그렇죠? 미음의 자리에는 불수의근이 들어간다. 맞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수의근이 들어간다면, 그렇죠? 여기에는 불수의근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정말 답이 명확합니다. 내가 푼 이상 이 답으로 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음 문항으로 갈 때 마음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언어 논리 파트가 이제 독해도 그렇고 뭐 논리 파트도 그렇고 뭐 이 답이 맞나? 그래도 가장 근접하고 그래 이렇게밖에 난 이 상황에서 답을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문항으로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말끔한 마음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끔한 마음으로 다음 문항을 풀면은 문제가 더 잘 풀리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저희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8번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조금 더 많이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된 내용과 이 그림 자료를 하나하나 알맞게 연결하는 근데 그 연결해야 되는 게 5가지나 된다는 게 조금 번거롭죠.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 유형을 잠깐 볼까요? 선지를 잠깐 보면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리을은, 뭐 미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림 자료 있잖아요. 이 그림 자료, 이 그림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의 지금 그림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른 정보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선지를 살짝 봤는데 그냥 뭐 사실적 확인 문제, 뭐 부합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어떤 연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일단 뭐 선지라든가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은 산소에 대한 요구성과 내성에 따라 구분이 된다. 절대 호기성 세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대사 과정에서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란대요. 지금 이 그림 자료를 잘 연결하실 수 있으려면은 지금 배양에 그리고 공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잘 자라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정보는 어디에서 자라는지이기 때문에 밑줄 그어봤고요. 반면에 미세 호기성 세균은 산소 호흡을 한대요. 산소 호흡을 하지만 산소에 대한 내성이 얘보다는 낮아서 산소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산소에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사는, 그래서 비교적 산소 농도가 조금 낮은 농도의 산소래요. 산소긴 산소인데 농도가 낮은 데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세균은 모두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 필수적이므로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1번과 2번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성세균 나오고 있어요. 통성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우리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산소가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 모두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모두에서 자랄 수 있대요. 산소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모두. 그러나 산소 호흡이 발효 과정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교적 산소 농도가 높으면 더 좋다라는 그러한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혐기성 세균,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는 세균으로 발효 과정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마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혐기성 세균은 두 개로 나뉘네요.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지우고 4번과 5번으로 다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혐기성 세균 안에서 내기 혐기성 세균과 그리고 절대 혐기성 세균으로 나뉘는데 그 내기 혐기성 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가 있어도 자랄 수 있대요. 산소가 있어도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산소에 노출되면 사멸해요. 그래서 산소에서 사멸하는 그런 절대 혐기성 세균으로 나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균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과 한번 해당되는 세균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억과 같은 경우 보면 산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라는 그런 세균이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호기성 세균이에요. 절대 호기성 세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산소와 가장 멀어진 곳에서만 좀 활발하게 사는 거고 산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있을 때는 사멸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었냐면 절대 혐기성 세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일정 농도 이상의 산소에 노출되면 사멸하는 절대 혐기성 세균에 대한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절대 혐기성이에요. 니은은 절대 혐기성. 그리고 디귿과 같은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자라고 있습니다. 디귿은. 디귿은 뭐 산소에 대한 내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나름대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산소가 있는 곳에서 더 빽빽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때는 산소가 있는 곳에서 더 잘 자란다라는 그런 진술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통성세균이었습니다.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산소 호흡하고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발효 과정을 하지만 산소가 있는 환경, 없는 환경 모두 잘 자라지만 산소 호흡이 발효 과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통성세균이에요. 통성세균에 대한 설명임을 우리가 글 속의 정보와 그림의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았고요. 그리고 리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와 가까운 곳인데 약간 절대호기성보다 약간 낮은 곳, 산소의 농도가 절대호기성보다 약간 낮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미세호기성 세균. 미세호기성 세균은 산소호흡을 하지만 절대호기성 세균보다 산소에 대한 내성이 낮다. 산소 농도가 그래서 얘보다는 낮은 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미세호기성 세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음과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문드문 있네요. 드문드문. 그래서 얘는 대기혐기성 세균이죠. 뭐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그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혐기성 세균 중에서
내기 현기성 세균이죠. 제가 글씨를 잘못 읽어서 내기 현기성. 내기 현기성 세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이 통성세균 아니잖아요. 절대호기성이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고요. 그리고 니은은 우리가 절대현기성 세균인데 이 절대현기성 세균이 이제 발효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현기성 세균과 그리고 내기현기성 세균 모두 우리가 발효 과정에서 발효 과정으로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자란 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디귿이 바로 뭐지? 통성세균이었잖아요. 통성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살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리을에서 자란 세균은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리을 세균은 미세호기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절대 호기성보다 낮지만 어쨌든 산소의 농도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 호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리을과 미음은 모두 현기성 세균이 자란 시험관이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리을은 미세호기성이고 그리고 미음이 이제 내기 현기성이기 때문에 이 미음만 현기성 세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역시 2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시간 싸움이 피셋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잘 흐름을 따라가다 흐름 한번 놓치면 다시 좀 약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집중력을 흐리지 않게 잘 붙들어 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잡았던 흐름대로 쭉 따라가면은 일단 답을 빨리 도출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뭔가 헷갈리고 막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림으로 연결하는 거 가운데서 막 니은을 일단 뭐 다른 데로 연결을 했는데 또 뒤에 가서 니은이 또 나온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엉키잖아요. 그럼 엉키면 다시 그것을 풀고 다시 재작업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음과 상황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같이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들어가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A학파와 B학파에 이제 대립되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성질이 굉장히 잘 보이죠. A와 B가 대립되는 상태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A의 성격과 이제 B의 성격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좀 정리가 잘 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A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라고 했습니다. A학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B학파의 견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문제를 토지 시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제 전체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 하고요. 얘를 살리는 거죠. 경제 전체 흐름. 주장에 따르면은 토지 문제는 이용의 효율에만 관련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 실업, 물가 등의 거시 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토지 문제가 경기 변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회 정의와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여러 가지 것들과 깊은 관련을 맺는 거시 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경제 그것만 톡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B학파는 이제 A학파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됐죠. 그러면 B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한 A라는 정보를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요. B학파는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토지 문제 역시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맡겨두면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과 마찬가지로라고 해서 상품이라는 지금 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B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B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땡땡 토지는 귀금속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 은행 예금만큼이나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단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은 기억을 아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일단 기억을 좀 해결하고 가볼게요. 우리 선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좋아요.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말 등장했고요. 그리고 기억 바로 이하에 투자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3번의 기억을 보세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생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러분,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생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상품 생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주식, 채권, 은행 예금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품 생산과 이것들이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잖아요. 이것들은 오히려 투자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4번의 기억에 토지 투자와 상품 투자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거시 경제에 대해서 언급한 학파는 바로 A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학파의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과 5번의 기억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일단 1번과 2번의 기억에 해당을 할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부동산의 자본 이득이 충분히 클 경우 좋은 투자 대상이 되어서 막대한 자금이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으로 흘러간대요. 그리고 반대로 자본 이득이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면은 자금이 또 다른 시장으로 흘러간대요. 이렇게 부동산의 자본 이득은 이렇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의도인 거잖아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죠. 부동산의 자본 이득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대요. 여기죠. 근데 A학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A학파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상품 투자와 토지 투자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러면은 B학파는 상품 투자와 토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정보 없이도 1번이나 2번의 기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된다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문장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잘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B학파는 상품 투자와 토지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1, 2번의 기억이겠죠. 상품 투자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대요. 그래서 상품 공급이 유발된대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되면은 또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래요. 상품을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토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가 되는 이것을 뒤집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래요. 하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없대요. 한정적인 자원 때문에 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지가 상승, 투자 조장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지가 상승을 더 구체질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억제가 되고 해결이 되는 요인이지만 토지 투자는 토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대요. A학파는 이런 악순환의 결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잔뜩 끼게 된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니은에 들어갈 견해는 바로 무엇입니까? A학파의 견해인 거죠. 토지 투자와 상품 투자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게요. 1, 2번 중에 답이 하나인데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좋아요. 토지 투자는 상품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어 장치가 없대요. 여기선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억제 요인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 제어 장치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투자는 다른 상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서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토지 투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야지 토지 투자가 왜 다른 상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킵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반되는 맥락이 뭐냐면 상품 투자는 한계와 억제가 작용이 된다. 하지만 그러나 얘는 그렇지 않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흐름을 잘 파악을 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A와 B가 대립되는 명확성을 갖고 있을 때 A에 대한 모든 정보가 B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B에 대한 정보가 A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A에 해당하는 것인가 B에 해당하는 것인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헷갈리면 안 되고 바르게 접근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또 경황이 없다 보면은 이게 또 빈칸이 A야 B야 이렇게 헷갈리셔가지고 답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0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또 열심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